안녕하십니까. 예, 여름에 뵀던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번 수업은 이론 수업이었고, 이제 오늘 총 5회에 걸쳐서, 객관식 수업 광고가 붙어 있어갖고, 예,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저희 이론 강의 때 사용했던 그 교재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 5회로 일단 예정을 했는데, 그, 대략 보니까 이제 뭐 진도표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공공재까지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8장까지 대략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로 바뀌었죠. 다음 주 월수금인데 화수금으로 좀 바뀌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11장까지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14장 그리고 금요일날 나머지 대략 그렇습니다. 대략. 근데 이건 이제 풀어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 오랜만에 이제 재정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좀 감을 살리는 차원에서 보면 이 재정학은 정부의 경제활동에 관한 분석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정부의 경제활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정부의 경제활동이 이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느냐를 분석하는 게 재정학이라고 했는데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는 결과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소득 분배의 공평성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는 건 먼저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뭔지를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뭐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 자원을 통해 최대한 많은 행복을 누리게끔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기능을 원래는 누가 담당하는 거야? 시장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 좀 미진하다고 느껴질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좀 교정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이 시장이 담당하던 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정부가 도와줬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될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시장이 하는 일을 회방 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지?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공부하는 거고 시장이 이렇게 놓은 분배 상태가 있겠지. 너는 이만큼 가져가, 너는 이만큼 가져가. 이제 이것이 정부가 판단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역할을 재분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안 되겠어. 이만큼 돼. 너가 이거 가져가. 이런 식으로. 근데 과연 이게 사회가 바라보기에 공평하냐? 정의롭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이제 재정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재정학이라는 건 정부의 경제 활동에 관한 분석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정부의 경제 활동을 크게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부의 경제 활동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 분배, 공평성 증진을 위한 정부의 경제 활동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시장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그 시장 실패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그 원인의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장 실패의 두 가지 원인이 하나는 뭐였어요? 공공재.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외부성.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순서가 외부성 먼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제 아무리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시장에서 생산해서 소비해야 하는 것이 공공재라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 누가 들어와서
정부가 들어와서 좀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시장이 제 아무리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외부성이라는 방해 요인이 존재해버리면 역시 이 경우에도 또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정부가 들어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케이스가 저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담당하는 역할을 이 소득 재분배라고 이야기지. 그리고 이 소득 재분배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뭐 일종의 경제학에서 만트라처럼 불리우는 게 있죠. 뭐냐면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 설령 그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좀 개선시킨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유발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우리의 고민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때 되도록이면은 그것이 유발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분배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은 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관련된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정부의 경제 활동을 그 목적에 따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그 정병렬 선생님 교재는 이제 앞쪽에 외부성이란 공공재가 있고 뒤에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뒤로 14장으로 밀어두셨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조금 떨어져 있다. 그 정도로 맥락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정부가 담당하는 경제 활동을 도대체 네가 담당하는 그 경제 활동의 목적이 뭔데? 라고 나누기도 하지만, 이 정부가 담당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한다면 경제 활동이 결국 뭐지? 경제 활동은 어디선가 벌어다가 어디인가 쓰는 일련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역시 가게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어디선가 파이낸싱을 해서 어딘가 익스펜디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지출이냐 재원 조달이냐 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지. 첫 번째가 이제 지출 행위랑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지출 행위랑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을 거야. 하나가 뭐냐면은 그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법칙처럼 목격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이제 바그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 규모는 그 절대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GDP 대비 상대적인 크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더라 이거야. 그러면 왜 이런지가 궁금할 것 아닙니까? 뭐 이래서다 저래서다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죠. 그게 첫 번째로 정부 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 정부가 막무가내로 아무데나 돈을 막 쓸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보통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지? 정부의 예산 제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예산 제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지출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합리적인 지출 의사결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얘한테 돈을 쓰는 게 합리적이겠냐, 쓰지 않는 게 합리적이겠냐. 그다음에 두 번째, 얘한테도 쓰는 게 합리적이고 얘한테도 쓰는 게 합리적이라면 뭐에 우선적으로 쓰는 게 더 합리적이겠느냐,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소위 비용 편익 분석에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쵸? 이게 이제 지출과 관련된 주제였던 거 기억이 이제 어렴풋이 나실 것이고, 기억나세요? 벌써 몇 달 된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재원 조달 행위잖아. 근데 정부가 어딘가에 지출할 돈을 재원으로서 조달을 하려면 그 방법이 있을 텐데, 크게 두 가지가 있지. 하나가 뭐예요? 조세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세 가지고도 모자라면 정부도 어쨌든 빌려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정부가 빌려다 쓰는 과정에서 뭘 발행하게 되지?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는 것이고, 특히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 내지는 공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조세랑 관련된 내용이 분량이라던가 중요성 측면에서 압도적이죠.
그쵸? 이 조세와 관련된 내용이 몇 덩어리로 좀 나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조세론의 기초라고 할 수 있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크게 네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이 바람직한 조세가 갖춰야 될 요건. 어떤 한 나라가 조세 제도를 설계하거나 뭐 개편해 나갈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개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세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 조건들이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조세가 부과됐을 때 실제로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애초에 그 조세법이 의도했던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 법적 부담 주체랑 실제의 부담 주체가 서로 달라지는 현상. 그리고 이건 바로 조세 부담에 전가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이제 두 번째죠. 조세 부담의 귀착. 그 조세의 부담이 누구에게 얼마나 가서 들러붙느냐. 그 다음에 이제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쨌든 경제에다가 정부가 뭔가 이렇게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이 경제는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될 것인데, 조세가 부과되기 전 경제행위랑 조세가 부과된 이후의 경제행위가 달라져서 들여다봤더니 공연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고 있다면은 그로 인한 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야. 비효율성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야. 일반적으로 조세는 이런 비효율성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 자, 이렇게 비효율성을 유발하지 않는 조세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런 조세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중립세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세 번째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 조세가 유발하는 비효율성. 그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조세를 설계하거나 부과할 때 내가 하필이면 얘한테 조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조세가 비효율성을 유발하지 않기를 바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던가 조세가 유발하는 비효율성 측면에서 이래야 바람직하지 않겠어라는 그 요건이 있었지. 그걸 충족시키려면 조세를 어떤 식으로 설계해서 부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소위 뭐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적 조세. 어떤 식으로 조세를 설계해서 부과하는 게 가장 좋겠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단 말입니다. 요게 첫 번째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덩어리가 현실의 조세 제도지. 다시 하기해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이상적인 조세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소득세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고 물품세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봤더니만 현실의 소득세는 이렇다. 뭐 현실의 물품세는 이렇다. 현실의 조세 행정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세가 부과되면 경제 행위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조세가 부과되면 경제 행위가 달라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경제 행위를 원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게 하려면 이런 조세를 부과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조세를 부과했더니 경제 행위가 이렇게 달라지더라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나는 경제 행위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조세와 경제 행위인데, 이 경제 행위는 그 경제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계의 경제 행위, 그리고 기업의 경제 행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게 될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조세로는 크게 이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 조세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정부 입장에서 뭐 채권 발행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채권 발행해서 조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게 뭐가 쌓인다는 거예요? 빚이 쌓인다는 이야기지. 뭐 이제 요즘은 이상하게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이 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논쟁이 됐던 게,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면은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5%를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조만간 50% 넘어갈 거고,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텐데, 어쨌든
정부 부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야, 저 사람이 빚이 3억 원이나 있대 라고 할 때, 야, 씨,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3억 원이라는 빚을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한 달에 월급이 뭐 5억 원씩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3억 원이라는 빚은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빚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우리가 맨날 그 자료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나라의 부채가 몇 조 원이다가 아니라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몇 %냐라는 거야. 이건 몇 조 원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란 이야기야. 몇 조 원이 됐든 정부가 그것을 갚을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미래의 조세 수입에서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미래의 조세 수입은 또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그 미래의 국민소득에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건전하게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 정부 입장에서도 거둘 수 있는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당장의 빚이 되게 많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미래의 조세 수입으로 상환될 능력만 있으면은 소위 재정의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GDP 대비 비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경제학 시간이면 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랑 관련 없으니까 요런 국공채 논의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요, 맨 앞에 또 오랜만에 차례를 좀 보시면은, 자, 1장과 2장은 재정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3장 보시면은 외부성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보면은 공공재 얘기 나오죠.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장 건너뛰어서 6장으로 가보시면은 6장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공공경비. 그 다음에 7장이 비용 편입 분석으로 나와 있지. 이거는 정부의 경제활동이 이 어딘가에 쓰는 행위냐, 재원을 조달하는 행위냐로 나눴을 때 어딘가에 쓰는 행위랑 관련된 주제가 되는 거고, 그 8장부터가 조세랑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장, 그리고 9장,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장, 그리고 11장이 요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그 목차 그대로. 오케이. 그리고 나서 개별 조세 이론이라고 돼 있죠. 이게 현실의 조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의 소득세는 어떻다, 법인세는 어떻다, 뭐 부가치세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3장이 이거지. 조세와 경제행위. 그렇죠? 그래서 뭐 조세와 노동공급, 조세와 저축, 조세와 위험부담, 조세와 인적자본 형성까지가 주로 가계의 경제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나오는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조세와 배당정책, 조세와 투자 뭐 이런 애들이지. 이게 기업의 경제행위에 미치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렇게 분류가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었던 14장 소득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지. 그게 이제 뒤쪽에 밀려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에 포섭이 되지 않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가 남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장의 공공요금 이론, 그쵸? 그리고 저 뒤에 17장 지방재정, 공채로는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체계를 잡고도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재정학의 기타 주제들 해서 하나가 공공요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방재정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요게 이제 뒤쪽에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즘 그 전기요금에 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워낙에 누적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현실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맞는 이야기인데, 그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이 적자 좀 보면 안 돼? 아니, 이런 물음을 한번 해보셔야 돼.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돈 벌려고 만든 기업이 아니잖아. 그거 지금까지 계속 뭐로 충당해줬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해줬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막 국민들이 뭐 전기요금 부담 하나도 안 하면서 되게 싸게 마구마구 펑펑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내고 그거 가지고 적자가 생기는 건 계속 국민들이 내는 일반 세수로 충당을 해줬단 말이야. 재원 보전을 해줬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음표를 한번 던지셔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요금을 뭐 현실화해야 된다,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기를 되게 많이 썼고 누군가는 전기를 조금밖에 안 썼는데 이 둘은 둘 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낸 돈하고 얘가 낸 돈이 그냥 섞여 가지고 그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데 쓰이게 된다면은 '나는 전기 별로 안 썼는데 왜 내가 그거를 보전해 주는데 돈을 내야 돼?' 이런 반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좀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소위 이용자 부담 원칙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물음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공공요금에 관한 이야기고, 이 지방재정은 말 그대로 어떤 지방 정부가 하나의 정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의 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방세. 지방 재정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지방세, 그 다음에 지방세로는 지방 재정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각 지방 정부들이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이게 이제 의존 재원에 대한 지방 재정의 종속성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이 지방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학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도 오랜만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5회에 걸쳐서 객관식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복습 겸 공부를 좀 하게 될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교재에는 앞쪽에 이론 설명이 있고 뒤쪽에 문제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이론들을 앞에 가서 찾아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75페이지 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학 들으셨죠? 서우성 선생님이 해주신 거, 그때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제가 못 해드렸으니까. 예. 그 5번 문제는 소위 일반균형 이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XY 평면에서 어떤 소비자가 X제를 이만큼 소비하고 Y제를 이만큼 소비하면 그로부터 효용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느냐에 의해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가 결정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효용 내지는 행복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느냐가 아니라 X제 몇 개를 소비하고 있고 Y제 몇 개를 소비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보통은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좋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 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갈수록 이 사람은 더 행복해질 거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자, 이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궤적,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지?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X제를 이만큼 소비하고 Y제를 이만큼 소비하면 X제 소비량과 Y제 소비량의 곱만큼을 만족으로 느껴, 효용으로 느껴. 그럼 이제 이 사람은 10개 소비하면 효용이 얼마라는 거야? 100. 근데 뭐 15개, 5개 소비하면 효용이 75.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자, 예를 들어서 U가 10으로 일정한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을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는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x 곱하기 y가 효용인데 그게 10이어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y에 관해 정리하면 뭐 x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효용 함수가 주어지면 그 효용 함수로부터 뭐의 구조나 형태가 도출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의 구조나 형태가 도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그렸더니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지. 원점에 대해 볼록한 직각상 곡선으로. 근데 늘 이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효용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효용이 10으로 일정한 궤적을 찾아라 그러면 10 equal x 플러스 y 해야 되는 거고, 이러면은 y equal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이제 xy 평면에다가 그리면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일정한 우하향의 직선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효용함수가 주어지면 그 효용함수로부터 그려질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는 것. 오케이? 뭐 그 정도 일단 오랜만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자 이제 A라는 경제류체랑 B라는 경제류체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 경제에는 X제가 X바만큼 있고 이 Y제가 Y바만큼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일부는 A가 소비하고 일부는 B가 소비해야 되겠지. 거꾸로 이야기해서 A의 X제 소비량과 B의 X제 소비량이 결과적으로 존재하는 X제 수량을 넘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평면으로 다시 오면 예컨대 A가 이 평면의 주인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A의 원점이고 여기는 A의 X제 소비량, A의 Y제 소비량일 텐데 A가 아무리 X제를 많이 소비하게 되더라도 뭘 넘을 수는 없겠어? X바를 넘을 수 없을 거고 Y바를 넘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사실상 A는 요 사각형 안에서 소비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것과 똑같은 입장에 놓인 게 누구죠? B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B 역시 아무리 많이 소비해봐야 X제, X바, Y제, Y바를 넘어서는 소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그 정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각형을 하나 그렸는데 이거의 밑변의 길이가 X바라고 하고 높이가 Y바라고 할게요. 그리고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를 A의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의 원점이라고 하면 지금 저 평면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X바랑 Y바에서 이렇게 잘라낸 게 이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도 XY 평면에서 X바, Y바라는 최대 수량의 제한에 걸려서 이런 사각형 안에서 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요거를 왼쪽으로 90도 돌리고 또 왼쪽으로 90도 돌려서 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돌리고 한 번 돌려갖고 여기다가 붙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이 방향으로 갈수록 소비량이 점점점 늘어가니까 좋아지는 거고 B는 이 방향으로 갈수록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아지는 걸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인가 처음에 A가 이만큼의 X제를 가지고 있고 B가 이만큼의 Y제를 A가 이만큼의 X제를 가지고 있고 A가 이만큼의 Y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전체 X제 중에 A가 이만큼 X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B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전체 Y제 중에 요만큼을 A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B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A는 자신의 원점에서 바라볼 때 요만큼의 X제랑 Y제를 가지고 있는 셈이고 B 역시 자신의 원점에서 볼 때 이만큼 X제랑 이만큼의 Y제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손에 얼마간의 X제랑 Y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하고 있겠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누리는 효용이 있을 거 아니야. 많든 적든. 이때 그 효용을 나타내는 A의 무차별 곡선을 그렸더니만 이렇게 된다고 할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차별 곡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A가 이만큼의 X제와 이만큼의 Y제를 소비할 때 누리는 효용의 크기야. 그래서 이게 이제 A의 무차별 곡선이다라는 의미에서 ICA라고 하고 B 역시 이만큼 X제랑 이만큼의 Y제를 소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 과정에서 누리는 효용이 분명히 얼마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B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표현 잘 들으세요.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만들어내는 볼록 렌즈 영역이 생긴다는 이야기야.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만들어내는 이 볼록 렌즈 영역이 생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A가 이야기하는 거지. 야, 내가 이만큼의 X제와 이만큼의 Y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X제 중에 이만큼의 X제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Y제 중에 이만큼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B가 그 제안을 수용한다면은 A랑 B가 이 점에서 다 같이 이 점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요 점은 이 점을 지나는 A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아까 거보다 더 바깥으로 나가지. 그 다음에 B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더라도 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전에 비해서 두 사람 모두 효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가운데 다 같이 좋아지거나 최소한 누군가는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 파레토 개선이 지금 목격이 됐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건 그 상태보다 더 나아질 여지가 있는 상태라는 거니까 그 상태는 소위 최선의 상태라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효율성 있지. 이건 사실 학자 이름을 앞에 생략한 거거든. 파레토 효율성이야. 그리고 이 파레토 효율성은 뭐냐면은 이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상태. 그러면 이제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만들어내는 뭐가 없어져요. 볼록렌즈 영역이 없어져야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진다는 거고 그럴 때 드디어 뭐가 달성된다는 거예요? 이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부터 이런 상태로 간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갈 때 B는 자신의 무차별 곡선 상에서 움직인 거잖아. 무차별 곡선이 뭐예요? 효용이 변하지 않는 궤적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갈 때 B는 손해보는 것도 없고 이득 보는 것도 없어. 그런데 A는 좋아지잖아.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 건데 일단 여기에 와서부터는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보다도 A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무차별 곡선이 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그러려면 B의 무차별 곡선이 딸려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A의 효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B의 효용이 어떻게 돼야 돼? 그때부터는 감소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건 파레토 개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도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돼야? 접해야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 접한다는 거랑 만난다는 거랑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무차별 곡선이 만나기는 하지만 접하는 건 아니잖아. 교차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접하는 상태들이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소위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볼록렌즈 영역 안에 이렇게 접하는 애들 굉장히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찾아내다 보면은 그 접하는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이 선을 가리켜서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파레토 이피션시. 그리고 얘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 계약 곡선이라고 이야기해. 컨트랙트 커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쟤를 계약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최초의 이런 상태로부터 A와 B 사이의 컨트랙트, 거래를 통해 이 상태로 움직이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왜? A가 거절하지 않을 테니까. A는 손해보는 거 없잖아. 근데 이 상태로부터 이 상태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왜? B가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대로 움직이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둘 다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거래나 계약을 통해 실현되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계약 곡선은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고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되는 점들이다? 접하는 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한번 도전해 볼까? 5번 문제. 지금 우리가 그렸던 상자 있지? 사각형 있잖아. 이걸 가리켜서 학자 이름을 따서 에즈워드 박스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억. 재화 X와 Y의 가격이 변동할 때 계약 곡선은 이동한다. 지금 우리가 계약 곡선 그려낼 때 XJ 가격이라던가 YJ 가격 같은 애들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곡선의 위치나 형태는 가격과는 무관하게 결정이 돼.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니은 계약 곡선은 분배적 형평성을 실현했음을 의미한다. 아니죠? 배분적 효율성을 실현했음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디귿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이 서로 같게 되는 모든 점은 파레토 효율점을 의미한다. 이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두 사람의
IC가 어떻게 돼? 접함. 근데 이 두 사람의 IC가 접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IC의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지. 근데 그 경작에서 이 IC의 기울기, 얘를 뭐라고 이야기해? 한계 대체율이라고 이야기해. 아, 어쩔 수 없어. 이거 이제 뭐 봐야지. XY 평면에서 어떤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상태에서 누리는 효용이나 이 상태에서 누리는 효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이야기야.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요게 3이고 이게 2라고 할게요. 이 사람은 A점으로부터 B점으로 이동하더라도 효용이 변하지 않아요. 그게 무차별 곡선의 정의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게. 현재 A점에서 소비하고 있는 어떤 경제류체가 A, B 그럼 헷갈리니까 여기 이제 알파라고 하고 이거 베타라고 할게. 현재 알파점에서 소비하고 있는 어떤 경제류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현재 상태로부터 내가 XJ 3개를 얻을 기회가 생긴다면 그를 위해서 기꺼이 YJ 몇 개를, 2개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XJ 3개와 YJ 2개가 서로가 서로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나에게서 YJ 2개를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대신 XJ 몇 개를 주면 3개를 주면 괜찮아 라고 느낀다는 이야기야. 그럼 XJ 3개랑 YJ 2개가 서로 뭐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야? 대체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야. 그리고 이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 대체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앞에 한계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공식처럼 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계 대체율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지금은 사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2잖아요. 근데 요 x의 변화분을 3에서 2로 줄이고 1로 줄이고 점점점 줄여 나갈수록 이 베타의 위치가 어디에 가까워질까? 알파에 가까워질 것이고 x의 수량 변화를 미세하게 잡아버리면 결과적으로 베타는 알파 오른쪽 아주 아래 붙어있는 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극한이 될 거란 말입니다. 변화분이 작아지다가 아주 작아지는 변화분을 뭐라고 이야기해? 미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 미세한 변화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분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이 점에서 나타나는 소위 이 접선의 기울기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를 보통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뭐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 대체율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지금 이 계약 곡선은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이 어떻게 되는 궤적이야? 같아지는 궤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디귿 보면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이 서로 같게 되는 모든 점은 파레토 효율점을 의미한다. 일단 맞는 것 같죠? 일단 골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를 보니까 XA 플러스 XB가 XA 바 플러스 XB보다 작다면 근데 이제 XA가 뭐고 XB가 뭔지 나와 있지. 밑에. 자, 그럼 그 부등식을 잘 들여다보세요. XA 플러스 XB는 뭐냐면은 XJ에 대한 총 수요량이 되는 거야. A가 그만큼을 소비하려고 하고 B가 그만큼을 소비하려고 하는 거니까 총 수요량이 되는 거지. 근데 우변에 있는 XA 바 플러스 XB 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총 공급량이나 마찬가지잖아. 이만큼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부등식은 XJ가 공급량이 많다는 거예요? 수요량이 많다는 거예요? 공급량이 많다는 이야기야. 그럼 X가 부족하다는 거에 남아돈다는 이야기야. 남아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XJ의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 하락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리을은 틀렸네. XJ 가격이 하락해야 균형이 달성된다는 이야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고르라는 거야 이거?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 거지. 저는 객관식 보면 다 틀릴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기억은 틀렸고 니은 틀렸고 리을 틀렸죠. 기억, 니은, 리을 틀린 거 답 고르면 4번.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골라내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 8급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재정학이 아니라 경제학 문제예요. 경제학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정병렬 선생님께도 있어서 여기다 이제 끼워두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오늘 세무사 2차 발표 났더라고요. 예. 일전에 제가 여름에 말씀드린 제 친구 대기업 다니다 붙었습니다. 예. 잘 됐죠, 뭐.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른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예. 고액 연봉 세무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9번 문제 보면 두 상품 X, Y 중 한 상품 X에 대해서만 세율 TX의 물품세가 부과될 때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면 성립하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단 MRS는 한계 대치율, MRT는 한계 변환율을 의미한다. 이건 이제 재정학 문제였어요. 이제 한계 대치율이 뭔지 아시겠죠? 자, 봐봐요, 이제. XY 평면에서 지금 이 사람은 이걸 추구하지. 자신이 XJ랑 YJ를 소비함으로부터 누리는 효용이 최대한 커지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럼 방법은 있어. 뭐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하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가지고 있는 소득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 가지고 있는 소득 제약에 구속된다는 이야기, 서브젝트 2가. 근데 내가 XJ 구입에 쓰게 될 돈이 이거겠지. XJ 가격을 PX라고 하면 이게 XJ의 가격, 이게 XJ 소비량이라고 하면 이게 XJ에 대한 지출액.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지출액? YJ에 대한 지출액. 근데 이거는 나의 뭘 넘을 수 없어? 머니, 소득을 넘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좌변은 지출액, 우변은 소득이니까. 자, 이런 제약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 사람은 소득을 일부러 남기지 않겠지. 그러니까 다 지출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등호는 빼고 등호로 바꾸면은 얘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 제 이야기 한번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예산 제약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이 부등호를 빼고 이퀄로 나타내면 이걸 예산선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 예산선을 여기다가 나타내면 Y에 관해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이때 얘가 이 예산선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된다는 건데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 XY 평면에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이 손에 쥐고 있는 소득 가지고 XJ를 더 쓰겠다는 것은 YJ에 덜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지. 또는 XJ 소비를 줄이면 그 대가로 YJ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요 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모두 뭐 구입에 쓰는 상태야? XJ 구입에 쓰는 상태야. 자, 내가 소득이 10,000원이야. 근데 XJ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럼 내가 10,000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XJ 최대 수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뭐예요? PX분의 M이야. 그럼 아마도 여기는 얼마일까? PY분의 M이겠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저 마이너스의 PY분의 PX가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PY가 예컨대 뭐 5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근데 보통 마이너스 2라고 하지 않고 2라고 하기는 해요. 절대값만 보는 거니까. 자, 이걸 여기다 그렸다고 할게.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예산선이에요. 예산선은 이제 버짓 라인이라고 해서 BL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이 사람이 예산선상에서 여기를 소비한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를 소비할 때 누리는 이 사람이 효용이 있을 텐데 그 효용은 이런 무차별 곡선으로 그려진다고 합시다. 그 점하고 이제 이 점을 비교해 볼게. 이 점. 근데 여기서 누리는 효용을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정확히 또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 형태로 그려진다고 할게. 그러면은 저 하얀 점하고 노란 점을 비교를 해볼게. 비교한다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여다보겠다는 이야기인데 공통점이 뭐지? 하얀 점도 예산선 상에 있고 노란 점도 예산선 상에 있다는 건 하얀 점에서 이 사람이 쓰는 총액이 M이고 노란 점에서 이 사람이 쓰는 총액도 M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얀 점이든 노란 점이든 어쨌든 이 사람은 총 M만큼 쓰는 점인데
효용은 어디서도 높아? 노란 점에서도 높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똑같이 10,000원을 쓴다 하더라도 더 많은 효용을 누릴 수 있는 노란 점을 선택할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고, 더 이상은 무차별 곡선을 밀어낼 여지가 없을 때까지 무차별 곡선을 밀어내려고 하겠지. 그게 저 노란 점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이 노란 점이 소위 뭘 달성한 점이 되는 거예요? 효용 극대화를 달성한 점이 되는데, 이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랑 뭐의 기울기가 동일해? 예산선의 기울기가 동일하지. 근데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아까 한글로 뭐라고 그랬어? 한계 대체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between x and y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between x and y. x와 y 사이의 한계 뭐? 대체율. 근데 그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고, 이게 뭐랑 동일해? py분의 px랑 동일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효용 극대화를 위한 접점 조건이에요. 오케이. 자, 소비자는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되게끔 소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저렇게 해야 자기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스스로 나타내는 행동이 될 거란 말이지. 그쵸? 그 다음에,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 시장 형태를 이제 크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줄여서 이제 완경이라고 할게요. 이게 어떤 시장이냐 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 한번 팔아볼까 하고서는 시장에 나갔더니만 나랑 똑같은 물건을 팔려고 나온 기업들이 수천 개야. 수만 개야.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비중이 있지. 얘가 사막 위에 모래알 한 점 정도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교과서에서는 이 완전 경쟁 시장을 뭐라고 이야기해?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그 사막에 존재하는 어떤 모래알 하나가 형태가 뭐 육각형에서 팔각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막의 전반적인 실루엣은 전혀 변하지 않지. 이거야. 다시 하기해서 완전 경쟁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의 행동이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막에 바람이 불어서 모래들이 이렇게 바람 부는 방향으로 쫙 이렇게 쏠려 다닐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발생한 충격이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결과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개별 기업은 시장에 대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시장에서 발생한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걸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면 그 가격을 내가 올리거나 낮추거나 할 힘이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테이킹만 한다는 이야기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 프라이스 테이킹, 가격 수용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완전 경쟁 시장 그러면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기업들은 뭐로 행동한다? 가격 수용자로 행동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기업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게,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가격 수용자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주체들은 가격 뭐로 행동한다? 수용자로 행동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과 극단에 서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독점 시장이야. 독점 시장이 뭐지? 시장에 유일한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이야. 그럼 이제 어떤 기업이 있는데 얘 말고는 이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할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시장의 가격은 누가? 얘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얘는 오히려 가격 수용자가 아니라 가격 설정자가 된다는 이야기야. 프라이스 메이커가 된다는 이야기야. 프라이스 세터가 된다는 이야기야. 완전히 상반된 성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절충적인 성격으로서 독점적 경쟁도 있고, 이거는 재정학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돼. 과점도 있고 뭐 이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XZ 가격 만들어내고 시장이 YZ 가격 만들어내잖아. 그럼 이제 이 PY분의 PX랑 뭐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MRS, XY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나 이만큼 소비할래 라고 결정할 거란 말이야. 그럼 생산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물건의 가격이 시장에서 P야. 근데 이게 뭐 한 1,000원 정도 한다고 할게. 그러니까 난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 이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팔면은 하나에 1,000원씩 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 물건을 하나 추가로 만들려고 봤더니만 이만큼의 뭐가 발생한다는 거, 이건 배웠죠.
한계 비용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 한계 비용이 뭐야? 하나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하나 만들려면 지금 800원이 추가로 들어갈 판이란 말이야. 근데 800원 들여서 만들어내면 얼마 받을 수 있으니까? 1000원 받을 수 있으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러면은 생산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한계 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가정하는 게 일반적이지?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얘가 800원에서 850원, 900원, 950원 계속 늘어나다가 얼마가 돼버리면 1000원이 돼버리면, 즉 이 양자가 일치해버리면 더 이상은 생산을 늘리지 않고 지금이 딱 좋아라고 이제 멈출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자들은 어디에 가서 생산을 하고 있겠어? 여기에 가서 생산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하기해서 생산자들은 얘와 얘가 일치하는 수준에 가서 생산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얘와 얘가 일치하는 수준에 가서 생산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자들은 얘 이퀄 얘가 되게끔 생산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얘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이 아니라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이라고 이야기해. 한계 전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제가 경제학 시간이 아니어서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이거의 이름이 얘다라고 암기해두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자원 배분이 실현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제.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 얘가 1000원이고 얘가 1000원인 상태야. 근데 정부가 오더니만 야 XJ 하나 거래할 때 그 거래 가격의 10%씩 나한테 세금 내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는 이제 이 XJ를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에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1100원에 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자,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가격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게 일종의 뭐 역할을 하는 거야? 세율 역할을 하게 되는 거란 이야기지.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XJ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가는 돈이 얼마란 이야기야? 1000원이란 이야기야. 다시 하기해서 소비자가 이 생산자한테 얼마를 지불하는 거예요? 1100원을 지불해.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정부가 끼어들어서 이거 얼마 가져가는 거야? 100원 가져가는 거야. 그럼 생산자는 얼마 받고 끝나는 거야? 1000원 받고 끝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생산자는 여전히 직면하는 가격이 얼마예요? 원래 거 PY분의 PX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식을. 자, 소비자는 내가 직면하는 가격 이건데 라고 해서 이거에다가 자신의 MRS XY를 맞춰가면서 행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생산자는 자신이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가격, 자신이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가격에다가 맞춰갖고 생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 식을 보시면은 요게 MRT잖아, 요게. 그럼 이제 MRS XY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런 자원 배분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걸 왜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습할 게 있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번 보시면은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이 된다. 그렇게 도출해 내시면 돼. 지금 재정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들이어서 다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사회후생함수라는 게 또 오랜만에 나오네. 사회후생함수.
사회부생함수가 뭐냐 하면 봐요. 우리가 2인 이재화 이요소 경제를 상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경제주체가 몇 명이라는 이야기야? 2명이라는 이야기야. 소비 대상이 되는 재화가 몇 종류라는 거예요? 2종류라는 이야기야. 근데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노동과 뭐 자본, 뭐 기계, 땅 이런 거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런 경제를 가리켜서 2x2x2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하고 2인 2재화 2요소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2명의 경제주체 있죠. 얘가 때로는 X제 생산자와 Y제 생산자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비자 A와 소비자 B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비자와 생산자 이렇게 등장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경제는 총 이만큼의 노동과 총 이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일부는 X제 생산하는 데 투입하고 일부는 Y제 생산하는 데 투입해야 되겠지. 총 이만큼의 노동 가지고. 그 다음에 자본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X제 생산에 투입하고 일부는 Y제 생산에 투입해야 되겠지. 자, 요거 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거예요? X제. 요 조합 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거예요? Y제 만들어내는 거란 이야기야. 아시겠죠? 이걸 이제 또 그 에지오드 박스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X제 생산의 원점이고 이게 Y제 생산의 원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L바고 높이가 K바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X제 많이 소비하고 Y제 많이 소비할수록 효용이 증가하잖아. 근데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노동 더 많이 투입하고 자본 더 많이 투입할수록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X제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수록 X제 생산이 늘어나겠지만 아무리 많이 투입해봐야 뭘 넘을 수 없어? L바, K바를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아무리 많이 투입해봐야 L바, K바를 넘어갈 수 없는 이 사각형에 갇히게 된다는 이야기야. Y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에지오드 박스를 하나 그린 건데 자,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궤적을 뭐라고 이야기하지? 무차별 곡선. 근데 이 무차별 곡선은 풀어서 설명하면 등효용 곡선이 되는 거야.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생산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궤적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생산량 곡선 내지는 등량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면 돼. 자, 어떤 이유에서인가 처음에 전체 노동 중에서 이만큼의 노동과 이만큼의 자본이 전체 자본 중에 이만큼의 자본이 X제 생산에 투입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X의 원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만큼의 노동과 이만큼의 자본이 X 생산을 위해 투입이 되고 있어. 그리고 그를 통해 100개든 1000개든 10개든 몇 개인가 X제가 생산이 되고 있겠지. 그 생산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궤적을 이렇게 등량 곡선으로 하나 그릴게요. 이게 이제 X0라고 할게. 그러니까 노동 이만큼 투입하고 자본 이만큼 투입하면 X제 생산량이 얼마란 이야기야? X0란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노동과 이만큼의 자본은 뭐 생산에 투입되고 있겠어? Y 생산에 투입되고 있을 테니까 그때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등량 곡선을 그리면 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무차별 곡선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때의 생산량을 Y0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두 등량 곡선이 만들어내는 뭐가 목격이 돼? 볼록렌즈 영역이 목격이 되지. 그러면 둘 다 생산량을 지금보다 늘릴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로 간다고 해봐. 이런 데로 가게 되면은 X제 등량 곡선은 더 바깥으로 나가지. Y제 등량 곡선도 더 바깥으로 나가지. 그럼 이제 둘 다 여기서보다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이걸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파레토 계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런 점들을 찾아내서 선을 하나 연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계약 곡선이 나왔지. 아까는 소비에 있어서의 계약 곡선이 되는 거고 이것은 뭐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의 계약 곡선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에 있어서의 계약 곡선은 생산의
계약 곡선은 이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이 충족되는 궤적이라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두 등량 곡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접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등량 곡선이 접한다는 것은 등량 곡선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둘이서. 이때 이 등량 곡선의 기울기, 아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이야기했지?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between x and y라고 그랬잖아. 얘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between L and K가 되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 사이에. 근데 이거는 그 substitution, 대체율이긴 한데 생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대체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technical substitution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MRTS LK라고 이야기하고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해요. 이걸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라고도 이야기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명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한계 기술 대체율이 두 재화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궤적이 저 생산의 계약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이 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생산의 CC를 타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생산의 CC를 타고 저 화살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생산의 효율성이 깨져 안 깨져? 안 깨지지. 생산의 효율성을 유지한 채 XJ 생산량은 늘어나면서 YJ 생산량은 줄어들겠지. 그 궤적을 여기다 그려볼게. 이제 생산량 평면으로 넘어온 거야. 저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뭐의 생산이 늘어나? XJ 생산이 늘어나면서 YJ 생산이 줄어들겠지. 이런 궤적이 그려진다고 해볼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이야기해. Production Possibility Curve라고 이야기한다고. 생산 가능 곡선. 오케이. 자, 생산의 계약 곡선 상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생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제가 생산 가능 곡선의 이 점에서 생산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 이만큼의 XJ와 이만큼의 YJ를 생산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산해 놓은 걸 가지고 A와 B가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까처럼. 이해되세요? 아까는 그냥 경제에 이만큼 XJ랑 이만큼의 YJ가 있다고 하자라고 했는데 왜 그만큼 있겠어? 그만큼 생산해 놨으니까.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누가 효용을 누리는 거야? A가 효용을 누리는 거고, 이거 가지고 B가 효용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요런 에지오드 박스를 하나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까 그 에지오드 박스 그렸던 거 기억나시지? 그럼 이제 여기를 누구의 원점이라고? A의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의 원점이라고 잡으시면 돼.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다 이런 뭘 그릴 수 있어? 계약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요. 여기서의 계약 곡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의 계약 곡선이 되는 건데, 자, 또 얘를 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게. 그럼 이거는 소비의 효율성이 깨지는 거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저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A가 누리는 효용은 어떻게 돼? 커지고 B가 누리는 효용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지. 그럼 여기다 궤적을 하나 그리자. 그럼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이거잖아 지금. A의 효용은 늘어나지. 왜냐면 A의 소비량은 점점점 많아지니까. 아시겠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UPC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Utility, Possibility Curve라고 이야기하는 거.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만약에 생산을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한다고 가정하면은 XJ 이만큼 만들어내고 YJ 이만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럼 에지오드 박스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또 뭐 그릴 수 있어? 계약 곡선 그릴 수 있죠. 그럼 또 그려낼 수 있어. 이렇게. 이거 몇 번 할 수 있어? 무수히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무수히 많이 여기다가 뭐 그려내고 UPC 들 그려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수많은 UPC 들, 소위 포락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포락선을 인벨롭 커브라고 이야기해. 인벨롭프가 봉투란 말이야. 포락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를 한 10개 정도 사, 큼직한 걸. 그래서 이제 과일 가게 사장님이 그거를 까만색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주시잖아. 근데 꽤 무거울 거 아니야. 10개 정도면. 들었어. 그때 밑에 팽팽하게 나는 자국 있잖아.
이걸 포락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냐? 여기 수많은 UPS들을 그린다고 그랬지. 그리고 나서 탄성이 굉장히 좋은 봉투로 여기를 이렇게 감싸. 손잡이가 여기 달렸어. 이렇게 당긴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자국이 나겠지. 그게 포락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UPF라고 이야기해. 끝글자가 달라지는 거지. 커브가 아니라 프론티어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효용 가능 곡선들의 포락선을 효용 가능 경계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걸 이제 그랜드 UPC라고도 이야기해. 대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해서 그랜드 UPC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려냈다고 할게. 뭐를? 되게 부드럽게 생긴 UPF를 그려냈다고 할게. 어떤 경제 상태가 UPF 상에 위치한다면 적어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퍼펙트한 애야. 이걸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효용 가능 경계 상의 자원 배분들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애들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얘도 효율적인 애고, 얘도 효율적인 애고, 얘도 효율적인 애란 이야기지. 그럼 적어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열 판단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거야. 효율성 측면에서는 완벽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적인 잣대를 하나 들이밀자는 이야기지. 이게 이제 1차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객관식 시험으로. 그리고 나서 합격자들 추려낸 거야, 저기 UPF가. 그 다음에 이제 2차 주관식 시험으로 추려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주관식 시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채점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점수가 미묘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좀 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시험 말고 면접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 그 면접관이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똑같은 지원자인데도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불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사회후생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 사회후생함수가 담당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UPF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자원배분 상태들 있지. 일단 효율성 측면에서는 모두 합격한 애들인데 얘를 뭐 기준으로 걸러내는 역할? 공평성 기준으로 걸러내는 역할이야. 근데 왜 공평성이 아까 면접관 같은 성격을 가지느냐 하면 어떤 상태가 더 공평한 상태냐라고 물어볼 때 다른 대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누리는 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 아니야? 라는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그래야 돼?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득 분배의 공평성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소위 사회후생 함수가 다르게 설정이 될 것이고, 어떤 사회후생 함수가 설정되는지에 따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많은 UPF 상의 점들 중에서 얘가 제일 좋은 상태인 것 같아 라는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란 이야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사회후생 함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크게 공리주의가 있고 평등주의가 있고 롤즈, 철학사 이름 따서 그냥 롤즈의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건 뭐냐, 이런 가치관이야. 뭐 구성원 A가 누리는 효용과 구성원 B가 누리는 효용의 합이 사회후생이다. 이걸 공리주의라고 이야기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서 잘 들으세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 50 효용 누리고 얘 50 효용 누리는 상태 있을 수 있잖아. 그때의 사회후생 얼마라고 간주하는 거야? 100. 근데 얘 10, 얘 90의 효용 누리는 상태 얼마? 100. 그러니까 나는 누가 얼마의 효용을 누리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각 구성원이 누리는 효용의 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굳이 이 상태로 바꿀 필요가 있겠어? 라는 가치관이야. 굳이 90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40 빼앗아서 이 사람한테 40 보태주는 작업을 뭐하러 하는데? 라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등주의는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얘가 10 누리고 얘가 90 누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사회후생 얼마로 보겠다는 거예요?
900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얘한테서 40 빼앗아서 50 만들고 그거 40 얘한테 줘서 50 만들면 이거 얼마 돼? 2500이 되지. 할만한 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후생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구성원들이 비슷비슷한 효용을 누리게끔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얘가 10이고 얘가 90인데 그럼 사회후생 얼마예요? 900이지. 근데 잘 사는 사람의 효용이 1 늘어난다고 할게.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10이 되는 거지. 근데 못 사는 사람의 효용이 1 늘어날 수도 있지. 그럼 얼마 되는 거야? 990 되는 거지. 이게 평등주의적 가치관이야. 다시 하게해서 잘 사는 사람의 효용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그게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정도랑 못 사는 사람의 효용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그게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정도를 달리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큰 사회적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한테. 그래서 빈자 우선주의라고도 이야기해. 부자 우선주의가 아니라. 아시겠죠? 이런 가치관의 끝판왕이 뭐냐면 밑에 있는 롤즈예요. 그래서 롤즈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 극단적 평등주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이 극단적 평등주의가 뭐로 표현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자, 아까 10, 90 있었지. 그럼 사회후생 얼마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10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작은 값을 사회후생으로 취하겠다. 근데 그 상태에서 잘 사는 사람의 효용이 한 단위 늘어나. 그래봐야 사회는 나아지는 게 없다. 아까 나아지긴 했는데 조금 나아졌죠. 근데 여기서는 아예 없다라고 보는 거고 오직 못 사는 사람의 효용이 증가할 때만 사회후생이 증가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행복한 사회인지를 보려면 그 사회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면 된다. 그 위쪽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 하더라도 이 사회는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 보겠다는 이야기야. 그 사람이 나아져야 사회가 나아지는 거라고 보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걸 빈자 우선주의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얘를 뭐라고 이야기해? 빈자 최우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야, 경향이.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갈 때,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갈 때 소위 공평한 소득 분배에 대한 요구나 지향성이 약해지겠어, 강해지겠어? 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평등 회피도가 커진다고 이야기해요. 표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불평등 회피도가 커진다. 그래서 그 19번 문제 보시면은 사회후생 함수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일단 아리까리 하죠. 일단 놔두세요. 2번 사회후생 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맞죠? 그래 저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3번 공리주의 사회후생 함수일 경우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려면 각 개인의 효용, 소득의 한 개의 효용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일단 놔두시고 4번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을 실현한다. 이 말장난 같은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 사회 상태들이 있어. 일단 얘네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뭐 기준으로? 효율성 기준으로.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 남는 거예요? 파레토 효율적인 애들이 남는 건데 얘네들이 다 어디 있는 애들이야? UPF에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얘네들을 또 걸러내서 소위 사회적인 최종 승자가 있겠지. 이때는 이제 뭐 가지고 걸러내는 거예요? 공평성 기준 또는 이 사회후생 함수 가지고 걸러내는 건데 이 상태를 찾아낸다면 당연히 어떤 상태겠어?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일 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지문 보세요. 다시 4번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을 실현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어떤 배분이 총효용 가능 경계 아까 봤던 UPF 상이 있다면 그 배분에서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증가시킬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이 위에 있는 상태들은 일단 어떤 애들이야? 효율적인 애들이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간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거 없다는 이야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소위 공평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효율이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 지문도 일단 맞는 것으로 보는 게 좋겠지. 그래서 답을 이제 뭐 1번이라고 골라낸 것 같은데, 자, 1번 사회후생 함수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사회후생 함수를 가지고서 어떤 가치 기준을 선택하게 되는지가 아니라
이 사회가 공리주의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회의 사회우생함수는 공리주의적 사회우생함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과가 바뀐 거예요, 1번은. 그 다음에 그 3번은 일단 놔두세요. 저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답을 골라내면 그렇게 1번으로 골라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는데 잠깐 쉬고 2교시에 그 25번부터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